수진아, 오늘은 내가 수고가 많았다. 내 덕분에 천국 갔다 왔어. 이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 32분 요양보호사 수진 씨가 시아버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개월째 반복되는 이 장면.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방에서 나오는 29살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안에 혼자 누워 계신 82세의 시아버지. 제 손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결혼 30년,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7년을 모셨던 시아버지.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저희 부부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바로 저 여자 수진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고 차분한 그녀 덕분에 저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했습니다. 밤 11시만 되면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 수진 씨. 문은 항상 안에서 잠겼고 30분에서 1시간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용기를 내어 문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낮은 신음소리.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저는 시아버지 방을 수색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수첩 아래 숨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들. 100만 원씩 총 10개.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메모지 한 장. 수진아, 고맙다. 내 덕분에 내 마지막이 행복하구나. 시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82세의 늙은 남자가 29살 젊은 여자에게 돈을 주며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7년을 정성껏 모셔온 시아버지가 이런 추악한 일을 저질렀다니.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 와요. 아버님이 그 요양보호사랑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수진 씨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매일 밤 아버지 방에서 뭘 하신 겁니까? 그리고 이 돈은 뭡니까? 남편은 현금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신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저희 앞에 놓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책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여름 그날의 기록.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안에 아버님께서 평생 숨겨오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밤 이 방에 들어간 진짜 이유가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저는 그 공책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1950년 여름이라니. 시아버지가 태어나신 해가 1943년이니까 그때 시아버지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수진 씨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린 군인 한 명이 누더기를 입은 소녀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폐허였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역력한 무너진 건물들 사이였습니다. 수진 씨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군인이
아버님이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 할머니입니다. 뭐라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와 수진 씨의 할머니가 어떤 관계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때였습니다. 1950년 여름 피난길이었어요. 아버님은 당시 군인도 아니고 그냥 14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가던 중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아버님은 한 소녀를 발견했어요. 부모를 잃고 혼자 울고 있던 5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 할머니 김순자였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아이를 업고 며칠을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난길은 너무 험했고 아버님 가족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결국 아버님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공책의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시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았다. 남편이 공책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고아로 사셨어요. 하지만 단 하나 희미하게 기억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업고 걸어준 누군가의 따뜻한 등. 그리고 괜찮아, 곧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이 사진 한 장을 남기셨습니다. 흐릿하지만 유일한 단서였어요. 수진 씨는 사진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희미하게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대구 근처. 저는 3년 동안 이분을 찾았어요. 전쟁 기록을 뒤지고 고아원 명부를 찾아보고 피난민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동네에서 요양보사 구인 공고를 봤어요. 수진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군인복의 작은 표식, 그리고 면접 때 본 아버님의 얼굴.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분이다 라고.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지원한 겁니까? 네, 확인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찾으셨던 그분이 맞는지. 그럼 매일 밤 아버지 방에 들어간 건. 수진 씨가 공책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1950년 여름 피난길에서 소녀를 구한 적이 있느냐고. 처음엔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보여드리자. 아버님은 우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울었다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우시더니 그날부터 매일 밤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평생 그 아이를 잊지 못했다고.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는지 알고 싶었다고. 그런데 제가 왔으니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진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저는 아버님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분을 찾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억지로 주셨어요. 당신이 그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대학 등록금이래요. 할머니의 손녀니까 당신의 손녀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면서 꼭 공부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끔찍한 오해를 했는지, 제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봤는지.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오해를 풀어서 다행이지만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하실 테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에요. 계속 아버님을 돌봐주세요. 아버님이 원하시잖아요. 수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직접. 우리 세 사람은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수진 씨한테 들었어요. 1950년 그 이야기.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숨겨서.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부끄러웠다. 그 아이를 버렸다는 게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고맙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 씨는 공책을 펼쳐놓고 시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하나씩 읽어주었습니다. 피난길의 공포, 소녀의 작은 손, 고아원 문 앞에서의 이별. 그리고 70년간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수진 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알려줬고 저는 그녀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엔 꼭 시아버지 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2주가 지난 어느 날 수진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아버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제안이요? 할머니 산소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고 싶어요. 할머니께 인사드릴 수 있게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에서 먼 길을 가는 게 가능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70년 만의 재회라는 것을. 남편과 상의한 끝에 우리는 다음 주말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 주 내내 시아버지는 유난히 조용하셨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시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시아버지 방에서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건 시아버지와 순자 할머니 두 분만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우리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시아버지,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모시는 수진 씨, 그리고 저와 남편. 네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포천, 수진 씨 할머니의 산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셨고 수진 씨는 무릎 위에 올린 공책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 우리는 작은 야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꺼내고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산길은 좁고 험했지만 우리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0분쯤 올라갔을까요?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작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할머니의 산소가 있었습니다. 검소한 비석 하나.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 김순자 지묘. 1945년생 -2022년 별세. 시아버지는 비석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왔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무릎을 꿇고 비석 앞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꽃 한 다발과 시아버지가 준비하신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그분이 오셨어요. 70년 만에요. 수진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밀어 시아버지를 비석 앞으로 모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 작은 손을 놓던 그날.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였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 씨가 편지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쓰신 편지예요. 70년 전에 하지 못한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괜찮아. 순자가 용서했어. 내가 느껴져. 남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순자가 말하는 것 같아. 오빠 괜찮아요. 전 행복했어요 라고. 수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느껴져요. 할머니가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할머니께 평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그리고 매일 밤 할머니를 생각했다는 이야기. 수진 씨는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간호사가 되신 일,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린 일, 딸을 낳고 손녀를 본 일. 그리고 임종 직전까지 그 오빠를 찾고 싶어 하셨다는 이야기.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한결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70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으신 것처럼요. 차에 타자마자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죽었을 거야. 수진 씨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저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란 정말 신비로운 것이라고.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니.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병원에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뭔가 발견됐대요. 무엇을 발견했다는 거죠? 수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더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수진 씨를 병원 앞에 내려줬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제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피곤하신지 일찍 주무셨고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수진 씨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댁으로 가도 될까요?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30분 후 수진 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병원 창고에 보관해뒀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창고를 정리하다가 할머니의 오래된 가방 속에서 이걸 발견했대요. 수진 씨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또 다른 흑백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바랜 서류 한 묶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순자 할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순자 할머니가 무언가 서류에 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간판에는 구청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건. 수진 씨가 서류 묶음을 펼쳤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서류.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 1963년 4월 12일. 신랑 박명수 당시 20세, 신부 김순자 당시 18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와 결혼을?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숨기셨던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가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혼신고서. 1965년 11월 3일. 결혼한 지 2년 반 만에 이혼하셨던 거예요. 왜 이혼한 거죠? 수진 씨는 봉투 안에서 손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필체였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명수야, 미안해. 나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너는 좋은 집안 아들이고 나는 고아야. 내 부모님은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고 나는 매일 눈치를 봐야 했어. 무엇보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병원에서 판정받았어. 전쟁 때 겪은 일들 때문에 내 몸은 망가졌어. 너에게는 가문을 이을 아이가 필요해. 그러니 나는 떠날게. 이게 나를 구해준 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야. 행복하게 살아줘. 그리고 나를 잊어줘.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할머니와 헤어진 후에 우리 어머니를 만난 거군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 합의서. 1965년 11월 3일.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명수는 김순자에게 당시 소유한 토지 3필지를 양도한다.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3필지? 그게 어디죠? 수진 씨가 주소를 가리켰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분당? 그럼 지금? 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된 곳이에요. 1990년대 분당 신도시 개발 때 수용됐고 보상금이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요? 수진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당시 보상금이 약 50억 원 정도였대요. 뭐라고요? 제 비명 같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50억이요? 할머니가 그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병원을 설립하셨어요. 요양병원이요. 그리고 그 병원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남편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철저히 숨기셨으니까요. 왜요? 왜 숨긴 거죠? 수진 씨가 편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할머니는 아버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신. 이 편지를 보면 할머니는 아버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신 거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시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를 잊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정작 할머니는 아버님이 주신 땅으로 성공하신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고 김순자의 유언장. 2022년 9월 작성.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박명수 씨를 찾아 전달할 것. 만약 박명수 씨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의 가족에게 전달할 것.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아버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찾으려 하신 거예요. 갚기 위해서요. 병원은 지금 얼마 정도죠? 남편의 질문에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포함해서 약 20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할머니의 유언대로 나는 받을 수 없다. 아버님, 나는 순자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 어떻게 그 돈을 받겠니?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원하신 거예요. 아버님께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그 돈으로 순자의 이름을 새긴 장학재단을 만들어라. 고아들을 위한.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가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70년 전 헤어진 두 사람.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서로를 잊지 못했던 두 사람.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장 큰 비밀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 모두를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순자 할머니의 유산 관련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병원 이사회와의 미팅도 잡혔습니다. 수진 씨는 할머니의 병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순자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목요일 오후 병원 측 변호사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명수 어르신 댁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는 자리에 앉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 김순자 여사의 유언 집행인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유언 내용을 정확히 전달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순자 여사께서는 생전에 매우 상세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명수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호사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1963년에서 1965년 사이 김순자 여사와 혼인 관계였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이혼 당시 받은 토지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셨고 현재 그 병원의 가치는 부동산 포함 약 200억 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다음 말에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유 원장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조건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유산을 박명수 씨께 전달하되 반드시 DNA 검사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DNA 검사요? 왜죠? 제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 원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진짜 명수라면 기꺼이 내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씨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2020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당시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찾는 명수는 1943년생입니다. 만약 지금 살아있다면 77살이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시아버지가 진짜인지 확인하겠다는 거네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순자 여사는 본인의 DNA 샘플을 남겨두셨습니다. 혼인 당시 사용했던 개인 물품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김순자 여사의 DNA 샘플입니다. 그리고 박명수 어르신의 DNA와 대조하여 과거 혼인 관계가 사실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혼인 관계를 DNA로 어떻게 확인하죠? 부부는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1964년 작성된 매우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이혼 사유로 불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김순자, 진단명 임신 8주 확인.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임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박명수 씨에게는 말하지 않으셨죠. 대신 불임이라고 거짓말하고 이혼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수진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유언장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나는 명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아 출신인 나를 집안의 수치라고 여겼죠. 만약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도 같은 차별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65년 6월 김순자 여사는 딸을 출산하셨습니다. 딸이요? 그 딸이 바로 저예요. 갑자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어머니예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낳은 딸이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녀고요.
잠깐만요. 그럼. 남편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수진 씨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수진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진 씨도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수진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우리 아이를 낳았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진 씨가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시아버지를 찾았는지, 왜 매일 밤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녀는 단순히 할머니의 은인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할아버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DNA 검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명수 씨는 법적으로 김순자 여사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며 수진 씨는 직계 손녀가 됩니다. 그럼 유산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유산은 박명수 씨와 그 직계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즉 수진 씨도 포함됩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뻗으셨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 수진 씨는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내 엄마를, 너를 몰랐구나.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이미 모든 정황상 확실합니다. 하지만 법적 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검사하십시오. 나는 순자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싶습니다.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박명수는 김순자의 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박명수의 친손녀였습니다. 7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숨겨졌던 가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 가져올 파장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우리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수진 씨는 평소처럼 일을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화라는 것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숨겨진 딸이 있었어. 그리고 그 손녀가 수진 씨고. 네. 그럼 법적으로 수진 씨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그렇겠죠.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혼란스러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 아버지를 잘 돌봐줬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잖아. 70년 동안 몰랐던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200억대 유산을 함께 나눠 가질 권리가 생긴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만은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우리가 30년 동안 아버지를 모셨잖아. 7년 동안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모셨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씁쓸했습니다. 당신 말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수진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죠. 할머니도 수진 씨, 어머니도 수진 씨도 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복잡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다 들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그게. 남편이 변명하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너희 마음 이해한다. 갑자기 나타난 가족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돈 문제도 걱정되겠고. 아버지, 저희가 돈 때문에. 시아버지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수진이는 내 손녀다. 내 피를 나눈 진짜 가족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아이. 그 아이의 딸.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가족.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하지만 아버지. 나는 결정했다. 시아버지는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순자의 유산은 수진이가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게 맞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너희 표정을 보면 알아. 걱정하는 거, 불안한 거 다 보여.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자에게 빚을 갚는 거야. 그리고 수진이에게 가족을 돌려주는 거고. 말씀을 마치신 시아버지는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저도 그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수진 씨는 예전처럼 시아버지를 돌봤지만 우리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이 집을 나가려고 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가족 간에 불편하실 것 같아요. 사모님과 서방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요. 수진 씨, 괜찮아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면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유산도 필요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이뤘고요. 안 돼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시아버님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수진 씨를 원하시는데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가족이 불편하신 게 보여요. 저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나타난 가족 유산 문제. 다 걱정됐죠. 수진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아버님이 평생 짊어지고 사신 죄책감, 할머니께서 혼자 키우신 아이 수진 씨가 찾아 헤맨 시간.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돈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우선이에요. 수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게 만들 거예요. 제 남편도 설득할게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님의 마음, 수진 씨의 입장,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 1시간이 넘는 대화 끝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한테 사과해야겠어.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다음 날 아침 우리 부부는 시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손녀고 저의 조카고 우리 가족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아버님. 앞으로 수진 씨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냉랭했던 공기가 사라지고 다시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곧 닥쳐올 시련이 우리를 얼마나 시험할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시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아버지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셨습니다. 저희는 급히 119를 불렀고 시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렴이 심각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수진 씨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시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수진 씨가 급히 우리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에요.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사모님도 서방님도 다 여기 계세요. 시아버지는 우리를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진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 말 들어줄래? 네, 할아버지. 뭐든지 말씀하세요. 순자. 순자 산소에. 나를. 함께.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모셔드릴게요. 꼭요. 고맙다.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 수진이 엄마. 한번 보고 싶구나. 수진 씨가 흐느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할게요. 금방 오실 거예요. 수진 씨는 급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한 여성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진 씨와 닮은 여성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진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들어가요. 두 사람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발소리를 듣고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딸. 수진 씨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태어난 줄도 몰랐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할머니가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수진 씨 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7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만났습니다.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딸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에게
전해줘. 사랑했다고. 평생. 사랑했다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호흡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수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는 거죠? 이제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4시 27분. 박명수 향년 82세. 70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장으로 진행했고 친척들과 지인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사촌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문상을 하고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들이 우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형수님, 형님. 우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장례식장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촌들은 5명이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마디인 남편의 사촌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들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숨겨진 딸이 있었다면서요.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이건 가문의 문제입니다. 사촌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큰아버지 재산이 200억이 넘는다면서요. 그게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넘어간다고요? 그건 남편이 말하려 했지만 다른 사촌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큰아버지 조카들입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다 가져간다. 말이 됩니까?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으시다가 돈 얘기 나오니까 나타나셨네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촌형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형수님, 이건 형수님이 끼어들 문제가 아닙니다. 혈족 간의 문제예요. 수진 씨도 혈족입니다. 친손녀예요. 그게 증명이 됩니까? DNA 검사 결과 조작될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촌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당사자 오셨네요. 좋아요. 직접 얘기합시다. 당신 돈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저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요. 그럼 유산 포기하시죠. 어차피 돈 필요 없으시다며?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촌형이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돈 냄새 맡고 나타나는 사람들. 갑자기 가족 행세하면서 재산 노리는 거죠.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수진 씨는 시아버님의 진짜 손녀예요. DNA 검사로 확인됐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았어요. 법적으로? 우리도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유산 분할 소송 들어갈 겁니다. 사촌형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큰아버지 재산은 우리 친족들도 나눠 가져야 합니다. 당신들만 독차지할 수 없어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이러지 맙시다. 아버지 장례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장례 끝나기 전에 합의해 보자고요. 합의요? 유산 중 절반은 우리 친족들에게, 나머지 절반을 형님네와 그 여자가 나눠 가지는 거죠. 그 순간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유산. 다 포기할게요. 저는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수진아. 제가 말렸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모님. 저는 할아버지를 만난 것만으로 충분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사촌형이 비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어차피 소송 가면 질 거였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유산 포기 각서 써주시죠.
변호사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촌들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짐을 쌌습니다. 수진 씨 어디 가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유산도 포기했고. 안 돼요. 여기가 수진 씨 집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변호사 김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산 포기 각서 받으러 오신 거예요. 수진 씨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요? 김순자 여사의 유언장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박명수 씨의 친족들이 유산을 노리고 수진 씨를 괴롭힐 경우 모든 재산은 수진 씨 단독으로 상속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김순자 여사는 이런 일을 예상하셨던 겁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탐욕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을.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내 손녀를 괴롭힌다면 나는 단 한 푼도 그들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의 일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측에 미리 부탁해뒀거든요. 유언 집행을 위해서요. 그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돈 냄새 맡고 나타나는 사람들. 사촌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녹음을 근거로 친족들의 유산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그리고 김순자 여사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수진 씨에게 단독 상속됩니다.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사촌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도 권리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명수 씨의 유언도 있습니다. 시아버님의 유언이요? 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원에서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손녀 수진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순자가 원한 대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이름은 순자-명수 장학재단으로 한다.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탐욕스러운 친족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과 순자 할머니의 지혜가 진짜 가족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순자 할머니 곁에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경기도 포천 작은 야산. 소나무 아래 나란히 누운 두 분의 산소. 7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함께였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수진 씨와 수진 씨 어머니. 수진 씨 어머니가 두 분의 산소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딸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짧은 생을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제 딸 수진이가 두 분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수진 씨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 수진이 인사드려요. 두 분이 이루지 못한 꿈 제가 꼭 이룰게요. 저와 남편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산소 앞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순자-명수 장학재단 설립자 묘소. 지난 3개월 동안 수진 씨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고아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 할머니가 평생 받지 못한 가족의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은 한 달 전에 열렸습니다. 10명의 고아 출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고아로 자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구해준 분을 찾으셨죠. 70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빛이 올 거예요. 그 순간 학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외로운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10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수진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모. 수진 씨는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뭐려? 우리가 고마워요. 할아버지께 마지막 행복을 선물해줘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차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내 방은 그대로 있어. 수진 씨는 3개월 전 독립해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단 일도 하고 대학원 공부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괜찮아요, 아저씨. 저 이제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는 꼭 갈게요. 거긴 제 집이니까요.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작은 한정식 집에 모였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제안한 가족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수진 씨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릴 땐 아버지가 왜 없는지 몰랐어요. 크면서 어머니께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 하셨을지. 수진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마지막에라도 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녀를 받아주셔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도 감사해요. 가족이 되어주셔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시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 책들, 사진들. 책상 위에는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보시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시아버지와 순자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 1963년 결혼하던 해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행복하시죠? 이제 할머니 곁에 계시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진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 시간 되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재단 사무실로 수진 씨를 찾아갔습니다. 수진 씨는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묶음을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의 일기예요. 병원 창고에서 발견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65년 12월 3일. 딸을 낳았다. 명수를 닮은 예쁜 딸. 하지만 명수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이 아이가 행복하려면 내가 사라져야 한다. 미안하다 내 딸아. 엄마는 너를 꼭 지킬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 씨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80년 5월 15일.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딸은 훌륭하게 자랐다. 명수는 잘 살고 있을까? 가끔 그리워진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나타날 수는 없다. 1995년 9월 22일. 딸이 결혼했다. 사위가 좋은 사람이다.
이제 안심이다. 하지만 명수 생각이 자꾸 난다. 그는 행복할까? 나를 잊었을까? 2010년 3월 10일. 손녀 수진이가 태어났다. 명수와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이 아이가 이뤄줬으면 좋겠다. 2022년 8월 20일.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명수를 찾아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떠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사랑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해요. 두 분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시아버지와 순자 할머니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를 통해 10명의 아이들을 통해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아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꿔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1년 후 순자 마이너스 명수 장학재단은 500명의 학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재단 이사장이 되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도 재단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추석과 설날에는 함께 산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분께 인사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이 남긴 사랑 잘 이어가고 있어요. 산 위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언제나 맑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가끔 두 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고맙다. 잘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70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단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70년을 기다렸나요? 정말 끝까지 사랑했나요? 수진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두 분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만들었고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진짜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아버지와 순자 할머니처럼.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집니다. 수진 씨처럼. 500명의 아이들처럼.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